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 정신의학 강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정신과적 검사와 평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 이 부분을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건강하게 이겨나가기 위한 그러한 과목이 여러분에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을 공부를 지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장애를 바르게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정신장애를 낙인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런 병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나를 더 건강하게 여러분이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신병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애, 정신장애, 또 정신병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저장강박 장애에 대한 설명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을 바로 저장강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장강박 장애라고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근검절약하고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이러한 취미를 가진 어떤 행동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물건을 건드렸을 때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노인들은 자기 주변에 이러한 물건이 쌓여 있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도 그 집안 곳곳에 이런 물건을 쓰레기와 같은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돕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SOS였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병리, 또 이러한 정신증후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쌓아놓은 물건들에 압사돼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장 강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두엽은 감정과 운동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이 뇌의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을 하는 부위고요. 행동을 계획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전두엽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러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저장강박증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건을 쌓아두는 어떤 집착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아픈 거예요. 예. 분명 아픈 사람이고요. 또한 병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게 될 때 또한 정신과적인 문제로 그런 유아기 때의 이런 정상적인 이런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게 됐을 때에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그 물건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 고집을 부리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물건에 대한 이런 애착을 이제 보이는 이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이제 아내가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 시체를 이제 화장하거나 장사를 치르지 않고 오랫동안 집안에 이제 보관하고 옆에 두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시신을 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예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후에 또한 누군가를 상실한 이후에 우울감이 깊어지다 보면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더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가 이제 자칫 이런 저장 강박증에 그 시작되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물건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학용품, 옷,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집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상의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저장 강박증과 같은 강박이 나에게 시작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렸을 때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 굉장한 심플 라이프를 살고자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최소한의 가구와 물건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트렁크 하나 정도, 여행 가방 하나, 2개 이런 정도만을 두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장 강박증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이 있어요. 잡동사니 증후군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심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원인을 이제 알았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요, 저장 강박증의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환자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사고를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먹는 측면보다는 심리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이러한 저장해 놓은 물건들이 나의 건강을 해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행동 수정의 이제 일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나 잘못된 집착, 또 아니면 심리적으로 과거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이런 호도들이 자신들의 심각성과 또한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장애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보임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엇보다도 이런 저장강박 당사자들이 단순히 정리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그것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들은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버리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방 놓아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 순간 전부라고 느껴서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갈등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우리의 이제 노력이 사회의 이제 전체가 힘을 합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정신병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색한 단어지만 그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이제 알아가고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평가 부분들을 이제 잘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정신과적 장애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 이어서 간편 정신 상태 평정 척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병리를 어떤 건지를 알고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재활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 또 정신과적인 평가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PRS라고 하는 간편정신상태 평정 척도는 지금 이제 척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신병리의 주요 차원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고요. 그리고 정신병리의 진단 및 치료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총 18문항이고요. 그리고 사고장애, 지연, 불안, 적대, 동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이제 항목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이제 주로 쓰이고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이제 많이 되실 부분입니다. 환자와의 면담 또 행동을 관찰해서 이런 18개의 이렇게 문항을
우리 이제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초기의 병력, 또 정신상태 검사,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 면담을 이어가게 되고, 어떤 특정 질문을 또 이제 던져서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행동을 잘 면밀히 관찰을 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간편 정신 상태 평정 척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척도를 나누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하게 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먼저 볼까요? 이러한 채점 방법과 해석 지침이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척도는 외국에서 시작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 평가 도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있는 이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어떤 항목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건강 염려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정도가 심한 강박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뭐 조금 이런 거 건강 염려를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0, 1, 2, 3, 4, 5, 6, 7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불안에 대한 것, 또 감정적인 철퇴라고 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여, 고립,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맞는 게 어렵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와해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돼요. 사고 과정에 혼란이 있고 어떤 사고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뭐 이제 사고가 붕괴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비하하거나 창피함, 과거 행동에 대한 자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민의 뭐 신체 운동성 증상, 지나친 활동성 긴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반복적인 행동과 자세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과대성, 또 우울한 정동, 또 적대감, 의심, 환각 행동, 또 운동 지체, 비협조성, 이상한 사고 내용, 둔마된 정동, 흥분성, 진압력 장애, 18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첨부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첨부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이제 요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그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지침은 상에서 전혀 없으면 뭐 1, 또 2, 뭐 최경도는 2, 경도는 마일드하다 하면 뭐 3, 4, 5, 6, 7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뭐 전혀 없다, 최경도다, 경도다, 중등도, 중고도, 고도, 최고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기를 할 때 뭐 앱센트 아니면 미니멀, 마일드,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 시비어, 시비어, 엑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표기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평가하는 이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1, 2, 3, 4, 5, 6, 7, 8, 7까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평가지에 한번 입력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에서부터 7까지의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요런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평가를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담이나 이런 행동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가를 진행해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자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시적인 단계와 같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또한 반구조화된 단계, 구조화 단계, 지시적인 단계,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면담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면담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러한 면담하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의 환자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행위, 감정의 투입, 운동 기능, 생활 기능, 적개심, 뭐 충동 조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비지시적 단계로서는 이러한 라포 형성, 또한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 관심 분야의 확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력을 좀 봐야 되고요. 입원과 관련된 상황, 현재의 생활, 뭐 증상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구조화된 이제 단계에서는 증상의 정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 가기 위해서 망상, 환각, 의심, 병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환자의 보고나 설명에 근거해서 증상의 유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담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평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조화 단계로는 뭐 기분 불안, 진압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시적 단계에서는 정보의 명료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수용 한계,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제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의 정신병리 평가를 이제 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제 평가를 해 나아갈 때의 유의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지침에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18개의 분류를 이제 또 볼 수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원본 척도의 그 원본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집착 정도,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보았죠. 그다음 불안 정도, 또 우울 정도, 또 자살에 대한 경향, 또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적개심, 또 고양된 기분을 이제 살펴보게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어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의학을 공부를 하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사람에 대한 관찰과 면담과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러한 정신병리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신의학과 같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가 됐을 때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색하지만 이러한 단어를 좀 더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 번 좀 들여다 보시고 자꾸 듣고 내가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대성, 의심, 환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어로 이제 어떤 용어로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각, 뭐 할루시네이션 뭐 이렇게 이제 의학 정신의학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우울 하면 디프레션, 불안하면 앵셔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용어를 꼭 이제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괴이한 행동에 대한 것, 자기관리 태만, 진압력 장애, 그 다음 개념적 과외, 정동의 둔마, 감정적 위축, 운동지체, 긴장, 또 비협조적, 또 흥분, 주의 산만, 운동과다, 반복적 동작과 자세 등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 과제의 내용 확인하시면서 지금 앞서서 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이제 우리 간편 정신 상태 평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항목별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것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로 보시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첨부 자료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또 보게 될 정신상태 검사에 관한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이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이해가 좀 되기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 개의 그 문서를 이제 보시면서 간편 정신상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신상태 검사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가 방법들을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간편 정신 상태 평정 척도가 이제 체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그러한 진단에 대한 내용을 이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행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노트를 통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또한 평가를 통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이 시작할 때 또 중간 또 나중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작업치료사가 이제 정신과에서 일하게 될 때에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장애에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는지 정신의학 용어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신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뭐 불안, 우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평가와 이제 용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PRS의 항목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 보시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검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병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고 이해를 해 나가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저장 강박 장애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편 정신 상태 평정 척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정신상태 검사 MSE에 관한 부분들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드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서 우리 심리학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았었죠. 그쵸? 뭐 인물화 검사, 레이 복합 도형 검사, 웩실리 성인 지능 검사,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 뭐 이러한 검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보기 위해서 이러한 MSE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를 하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해 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뭐 감정 반응, 지적, 또 의식, 뭐 사고의 진행, 뭐 이런 것들, 또 환각, 망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 시켜서 기록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공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